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이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사회문화 파이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WK 실전 모의고사 1회 한번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컷은 4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점수 자체가 조금 빡빡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부족한 부분들 잘 메꾸고 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자, 기억에서 리을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현상을 찾을 때는요, 인간의 의지나 필요가 개입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빠르게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보니까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다. 발효한 거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인간이 필요하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죠.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될 거고요. 자, 니은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나타내고 있고 평년보다 4에서 7도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자연현상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 자, 다음에 디귿 보니까 열사병과 탈진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건 맞지만은 내가 열사병을 느껴야 되겠다, 열사병을 내가 겪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개입된 건 아닐 거잖아. 그치? 자,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자연현상이구나 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리을에 오는 31개 동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또한 태풍의 어떤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들이 막 그쪽 땡기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닐 거잖아. 자, 리을도 뭡니까? 리을도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 자, 보다시피 4가지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개 짝지어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각각의 현상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역 같은 현상은 디귿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 친구들아,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어디의 특징입니까? 자연현상의 특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기역은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자, 니은 같은 현상은 리을 같은 현상과 달리 하는 순간 그만 봐도 솔직히 괜찮죠. 니은이나 리을은 전부 다 자연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달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같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돼야 되겠지. 일단 비 오는 현상 보고 참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3번은 디귿 같은 현상은 니은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둘 다 자연현상과 답이 될 수가 없고 당위법칙이 적용된다. 당연히 어디의 특징입니까?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뭐만 나타난다? 보편성만 나타난대. 그럽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더불어서 어떤 특징 가진다? 특수성도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보편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개 공통점은 보편성. 자, 얘는 보편성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공통점은 보편성이 있습니다는 공통점이겠지만 보편성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5번에 니은과 리을 같은 현상은 기역, 디귿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 어차피 답이 될 수가 없고 경험적 자료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이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은 4번으로 좀 쉽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1회 여기에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보다시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고, 일단 인과관계 같은 표현은 제가 분명히 규칙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인과관계가 법칙으로 관련 맺고 있습니다. 법칙으로 관련 맺고 있습니다 하면 자연현상만 되는 거고요. 이런 인과관계가 확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회문화 현상, 보편성만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자연현상, 하지만 보편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여기 5번에 있는 것처럼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 전부 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경험적 어떤 경험 과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까지 공통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공통점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2번 문제는 관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답을 보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시각에 의해서 말다툼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갑은 뭡니까? 갑은 상상론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반면에 을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흔들리면서 가족 내부의 통합과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은 원래 통합된 상태였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지금 통합과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요인은 급격한 변화가 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가족이 해체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관점이 기능이 될 겁니다. 병은 가족 내 존재하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은 당연히 관점이 갈등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 기억은 갑과 달리 을과 병은 가족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고 그래서 기능과 갈등의 공통점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죠. 니은은 을은 가족 구성원 간에 뭡니까? 유대약화라고 나오죠. 유대약화. 자, 줄을 치시고요. 자, 우리가 유대약화라는 이야기는요. 또는 유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약화는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의존의 문제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상호의존에서 문제가 생겼다. 뭔가 연결되어 있고 또는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조화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유대약화는 대표적으로 무슨 관점이 된다? 얘는 대표적으로 관점이 기능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상론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 을의 관점은 기능이니까 유대감의 약화를 이야기를 하는 을도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네요. 디귿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일탈의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형태라고 하게 되면 조선 가족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족이 좀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는 특정한 몇몇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뭔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낙인 이론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낙인 이론 자체는 상상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 되는 거니까 자, 을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리얼 보시면 병은 을과 달리 가족 해체 현상은 사회 구조 개혁 과정에서 여기가 핵심이 돼야 되겠죠. 사회 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것이겠지만 기능은요. 사회 구조가 너무나 잘 통합되어 있고 안정적이다,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고 갈등은 이런 사회 구조 자체는 엉망진창입니다, 불평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조가 될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순된 구조입니다, 불평등 구조입니다, 또는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전부 다 갈등론에서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구조 자체가 가부장적인 구조니까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가족 제도는 가족의 형태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뭡니까? 갈등이 되는 거니까 리얼이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해체란 말 자체는 기능에서 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들, 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대립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족의 와해 현상을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사회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관점은 뭐가 됩니까? 갈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요. 간단하게 갈등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을처럼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갈등론에서는 우리 사회 구조가 모순이죠. 사회 구조가 모순이다. 이런 사회 구조 모순에서 대립이라든가 갈등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혁명이라든가 또는 개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 모순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갈등의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리을 자체는 사회 구조가 엉망진창이니까 모순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 당위적인 것 아닐까요? 너무 불가피한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생을 해야만 됩니다.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갈등론의 생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등에서는요. 아버지를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제4회화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엉망진창인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절대 구조의 어떤 구조 자체의 개선, 개혁이 필요한 거지 구성원들에 대한 제4회화가 어떤 가족 문제 해결책이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중매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보 전달 시 문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A는 당연히 신문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양방향 정보 전달의 가능성이 있는데 D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B, C가 있는 상태에서 D는 인터넷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포함하고 있는 감각적인 정보가 다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D가 인터넷이면 C는 될 수가 있는 게 TV밖에 없겠죠. 얘는 시청각에 대한 정보고 B는 당연히 남아있는 라디오가 될 겁니다. 대중매체 발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발달 순서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문이 가장 우선이고 라디오, TV,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번 보니까 A와 B는 특정 감각에 의존한다. 그쵸? 신문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신문은 시각에, 라디오는 청각에만 의존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공통점은 특정 감각에 의존하는 매체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 2번은 C는 D보다 가상 공간의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가상 공간의 활용은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될 거고요. 3번은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게 되면 ABC는 얘들은 지금 산업사회에서 지배적인 대중매체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일방향 대중매체고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매체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인터넷은 얘들과 다르게 양방향 정보 전달 매체이민 동시에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얘보다는 얘가 덜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자, 3번처럼 B는 C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자, 4번에 D는 C보다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확장성이 낮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자체가 유통 과정도 가장 단순하고 또 우리가 공간적인 한계가 가장 많이 극복이 되는 매체니까 신속성과 확장성이 가장 높은 매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5번에 B, C는 A보다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어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할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낮은 매체가 신문이다 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낮은 매체는 뭐다? 신문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이거 세 개를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무의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료가 더 나올 겁니다. TV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이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TV가 어때요?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신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전달이 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가장 낮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에서는요.
어차피 대중매체에 대한 문제도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나눠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라디오하고 TV가 있는데요. 그리고 TV가 있는데, 자, 얘들의 공통점은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당연히 차이점은 청각만, 얘는 시청각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얘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비교를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 비교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라디오가 더 신속합니까? TV가 더 신속합니까? 라고 하는 신속성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라디오하고 TV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자체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은 상태에서 뭐가 더 심층적입니까? 라고 하는 심층성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얘들 세 개는 라디오하고 TV의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라디오하고 TV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음성이 되든 영상이 되든지 이 친구들은 지금 아니면 날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음성이 막 여기저기 남아가지고 내가 이 음성 들어봐야지 막 이러지는 못할 거잖아. 영상도 마찬가지고 라디오하고 TV는요. 정보의 전달과 동시에 수용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얘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면 수용할 수가 없다. 전달되는 동시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매체가 바로 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라디오하고 TV 말고요. 신문하고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신문은 활자잖아. 활자니까 남아있다고요. 글자는 남아있는 거고 인터넷은 저장이 되는 매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수용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과 인터넷은 정보 수용에 비동시성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과 동시에 수용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수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등등의 특징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죠. 4번은 문화 속성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문화 속성은 5개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전체성 이렇게 5개가 있구나 생각하고, 자,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찾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니까요. 쌍둥이 자매인 A와 B는 유전적 정보가 같아 창의력이나 등등 비슷했다. 하지만 정서적이라든가 감정적인 지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어린 시절 겪은 경험 때문에 이렇다고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라든가 감정의 표출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성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문화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겁니다. 또 두 자매는 다른 언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 어떤 언어가 되든 또는 어떤 문화 요소가 되든 간에 함께 하지 못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출하는 방법 또는 나타내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공유성이 또 보이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고방식은 교육이라든가 종교와 같은, 교육과 종교도 문화가 되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는 결국 교육과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살아가는 방식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전체성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래서 학습성과 공유성, 전체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기억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의 의미가 변화된다. 주어가 뭡니까? 문화야. 문화가 뭐한다? 변한다. 기억은 변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되는 거고. 얘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됩니다. 뭡니까? 얘는 학습성이 되는 거겠죠? 학습성.
그럼 니은은 맞는 선지가 돼야 될 거고요. 디귿은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한대. 그치? 같은 어떤 가치관과 규범을 배우고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동질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얘는 공유성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네. 리얼은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다. 그치? 많은 문화 요소들이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청소년 문화 안에는 청소년들, 그쵸? 뭐 좋아하는 노래 또는 그 사람들만의 사고 방식, 그 친구들의 어떤 놀이 문화 등등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청소년 문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전체성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리얼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요. 하나를 정리를 할 거는 자, 학습성과 변동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 해에서는 자, 우리가 학습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치? 개인이 뭔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또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행동이나 또는 사고방식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뭐한다? 변한다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는 학습성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언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학습성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또한 학습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얘들아, 자, 우리 변동성은 사람이 변한다가 아니고 뭐가 변하는 겁니까? 문화가 변한다가 변동성입니다.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틀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학습성은 사람이 변한다는 학습성이고요. 문화가 변한다는 변동성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이었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번은 사회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사회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A는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든가 예절, 의식주, 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전생에 걸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A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화 기간인 가족이 되겠죠. 가족. 자, B를 통해 아이들은 최초로 대등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의 의미가 되는 또래 집단입니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와 B는 가족과 또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억은 A는 원초적입니다. 원초적 같은 말은 1차적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자, 앞에는 맞고요. 하지만 또래 집단이 제4회화를 담당한다 말이 될 수가 없죠. 제4회화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는 성인기에 발생하는 사회화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래 집단이 제4회화를 담당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A는 대중매체와 설립, 목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얘들아, 목적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머릿속에 바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냐가 생각이 나야 될 거고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대중매체도 뭡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래서 어떻다? 동일한 사회화 기간에 해당한다.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은 B는 드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스쿨. 얘들아, 이거는 뭔가 의도적인 사회화를 하겠다는 거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화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드론 스쿨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될 거지만 또래 집단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뭡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선지겠네요. 리얼은 B는 A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 일단 전문적이란 말이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 2차적이구나 생각이 나야 되겠죠. 전문적이니까 뭔가 어렵다, 고급스럽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1차적, 가장 원초적인 내용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이 내용은 2차적 사회화를 이야기하는데 A와 B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1차적 사회화 기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여기서는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되게 간단한 거긴 하지만은 하나, 그쵸? 분류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분류 기준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겠다 하면 뭡니까? 1. 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되겠죠. 그렇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자, 두 번째는 설립 목적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어떤 사회화를 담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화의 내용으로 하겠다. 사회화의 내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다 알다시피 학교라든가 학원, 연수원, 수련원, 직업훈련소 이런 것들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 이 시기에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화의 내용과 그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2차적 사회화 기간이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의도적이다, 체계적 하는 순간 공식적 사회화 기간을 생각을 해두시고, 자,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종류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죠.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가족이나 또는 또래 집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가족과 또래 집단 뺀 나머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의도적이다, 전문 체계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2차적 사회화 기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회사라든가 또는 정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것 뺀 나머지가 전부 다 2차적이죠. 마찬가지로 공식적 사회화 기간 몇 개 없잖아요. 그죠? 학교, 연수원, 수련원 정도고 이것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뭐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한 거지만 반드시 이렇게 뭡니까? 분류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연구자 갑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의 효과를 연구하기로 하였고,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고요. 참여한 기간이라든가 내신 성적 증감률을 조사했고 질문지법도 했네요. 그 결과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도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은 가설이죠. 가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이다. 여기까지 맞죠? 다 맞아요. 맞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가설은 기본적으로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당연한 거긴 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 즉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설은 이렇게 이루어진 게 가설인데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설을 세운다는 이야기는요, 연구자의 생각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가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답이 안 되는 거는 가치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뭐다?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가설이 되는 거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라고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가설 자체를 설정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가설은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 자체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실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니은은
니은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라든가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뭔가 수치화된 자료로 수집하고 있으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 디귿은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을 통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겠다. 일단 조작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뭡니까? 질문지법이 아니고 실험법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리얼입니다. 가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우리가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설이 맞다 틀렸다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결국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6번은요.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 알다시피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양적 연구에만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적에는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그치? 이건 연구자가 그런 거잖아. 나는 학업 성취도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변화로 하겠다. 또는 모의고사 점수의 변화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판단에 의한 겁니다.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연구자의 가치 개입은 허용되는 거고, 하지만 양적 연구 과정에서만 나타나고 자료 수집 이전에 하는 거고요. 이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절차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정도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설을 검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절대 가설 검증은 인용되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용이나 또는 기각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시험에 가설이 있다. 근데 뭔가 결론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설 검증은 이루어졌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설 검증을 했어야지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인용과 기각을 다 이야기하는 거고, 자, 예전에 한번 나온 것처럼 가설 검증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는 결론 도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알맞은 자료가 수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실패를 한 거지, 절대 기각된 모습을 가설 검증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도 생각보다 좀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자, 집단과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사회 집단 가에 해당하는 뭔가를 정확하게 규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가 뭐 예를 들면 가는 공식 조직만 된다, 또는 이익사회인지 이익집단인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와 약간 달랐다는 겁니다. 보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얘는 그냥 공식 조직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의 관심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 결사체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를 한번 해보니까 가는 공식 조직인데, 공식 조직은 맞는데 뭐는 아니어야 돼?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고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학교, 회사, 정부기관. 이 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그치?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익집단 찾으면 안 되겠지. 걔들은 여기는 맞는데 여기도 얘가 돼야 될 거잖아. 그럼 나는 공식 조직은 아니래. 근데 자발적 결사체는 맞대요.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거는 비공식 조직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공식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뭘 찾으라는 거야. 그냥 모든 종류의 친목 집단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1번 보니까 가는 나에 비해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대.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잖아. 2번 가는 나와 달리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그러니까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하게 되면 1차 집단, 2차 집단인데 직접적인 접촉이니까 바로 뭡니까? 1차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차 집단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거는 가족이야. 그치? 근데 가는 뭐야? 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번에 회사 내 노동조합은 가에 해당한다. 안 되잖아 지금. 그치? 회사 내 노동조합은 여기도 얘가 되는 거니까 3번이 안 된다고. 3번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회사 내 등산 동호회는 친목 집단이니까 나에 해당할 수가 있다. 3번 안 되겠죠. 4번입니다. 시민단체 어디에 해당할 건 없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친목도 아니고 가족 또한 여기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은 가와 나는 결합 의지로 분류하겠다. 무슨 의지만 나오면 뭡니까? 공동사회, 이익사회가 돼야 될 거고요. 다른 유형이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쵸? 얘는 과업이고 얘는 친목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목적이 있고 공동사회가 아니면 전부 다 이익사회가 되는 거니까 다른 유형이 아니고 전부 다 뭐다? 같은 유형, 즉 이익사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쵸?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과 조직은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 여기 나오는 첫 회니까요. 기본적으로 사회 집단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집단하게 되면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치 어느 정도의 소속감, 유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집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얘들아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게 당연해요. 근데 얘를 조심할 거는 얘가 공동사회, 가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 집단의 기본적인 요건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 집단은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친목이 되든 과업이 되든지 의도가 있는데 집단의 요건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냐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사회 집단의 기본적인 요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애도 있다는 거죠. 바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동사회 때문에 사회 집단의 요건에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사회는요. 결합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애가 아닌 거거든요. 친목이나 과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집단은 친목이 되든 과업이 되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회가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 요건이 안 된다. 자, 하나만 더 간단히 더 보게 되면 우리 포함관계는요. 자발적 결사체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비공식 조직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포함관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학교, 회사, 정부기관. 이 친구에 해당하는 게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주 소규모의 친목단체들, 뭐 조기축구회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향후회라든가 아파트 분유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은 정답이 4번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은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 체육센터 다니면서 체력 단련 힘쓰고 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하고 고민한 끝에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SNS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며 필기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니까요. 1번입니다. 기억은 갑의 성취지이다. 그렇죠? 갑의 성취지이다. 자, 뒤에도 한 번 정도 더 만나지게 될 건데 갑의 성취지위는요. 갑이 획득한 지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 지금 갑이 획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획득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아직까지 갑의 성취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자, 니은과 시옷은 설립 목적으로 분류하면 방금 했잖아. 그렇죠? 목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보는 건데요. 니은 뭡니까? 체육센터가 되는 거고 시옷 또한 뭐 이 친구도 자 SNS 대중매체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그렇지? 둘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내용은 2번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3번도 좀 조심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보게 되면 역할과 역할 행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어떤 지위에 부여된 역할 행동,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지위와의 관계를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긴 한데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의 지위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맞지만은 뭐가 안 맞다는 거야? 지위와의 관계가 안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기억의 지위에 부여되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은 리을과 비읍은 획득 원천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기속지위냐 성취지냐 그걸 묻고 있는 건데 EBS 문제 표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문제화 시켜봤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성격지위를 갖는다고 했을 때 부모도 성취지위가 될 거고요. 자, 다음에 비읍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성취지위가 되는 거니까 4번은 서로 다른 성격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5번입니다. 미음은 상반된 역할 기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어머니는 안정된 직업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얘는 지위 선택에 대한 고민은 절대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어머니가 뭔가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된 역할 기대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역할 긴장으로서 역할 갈등도 안 된다고요. 제가 역할 긴장은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단위입니다. 학교 측이 요구하는 것과 학생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뭔가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은 절대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8번 같은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실수할 여지도 상당히 많은 문제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 집단 내에서만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 소속되게 되면 그 사람은 특정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지위 안에서 부여된 일반적인 행동 양식인 역할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 수행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강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사라는 지위는 학원 내에서 가지는 거지 가족 내에서 가지는 건 아닐 거잖아.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집단과 지위 관계도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봐야 될 거고 또 이런 역할과 역할 수행이 이런 지위에서 요구된 게 맞는지도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우리가 이것 두 개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관계까지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 역할과 역할 행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뭐뭐 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역할이고요. 뭐뭐 하고 있다 했었다라고 해석되면 역할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은 특정한 지위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역할 수행은 구체적으로 수행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절대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보상이라든가 또는 제재는 있을 수가 없다가 되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해진 모습 안에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는 보상이라든가 제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말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까지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은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니까요. 연구 방법이니까 알다시피 양적과 질적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이한 유화를 발견했는데 이 유화를 대상으로 A 연구를 실시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겠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겠다 싶네요. 그럼 A는 뭡니까? A는 질적 연구구나. 자, B 연구는 이들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B는 뭡니까? B는 양적 연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고, 자, 그리고 사례 2를 보게 되면 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 질적 연구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를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질적 연구에만 해당하는 거, 다는 양적 연구에만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보니까 경험적 자료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다. 자, 제가 그쵸 되게 좀 너무 째째하게 냈다라고 해서 좀 혼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양적 연구의 같은 이름이 뭐냐면요. 같은 이름이 바로 실증적 연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얘들의 이름입니다. 그쵸? 우리는 양적 연구는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뭔가 확인하겠다, 검증하겠다는 양적 연구의 모습이고, 질적 연구는 확인, 검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가 질적 연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꼭 하세요. 이게 되게 치사하게 제가 문제를 내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학적 연구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는 확인하겠습니다, 검증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얘는 양적 연구만 꼭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되나요? 자, 1번은 가에는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검증한다라는 이야기는 양적 연구에서만 할 수가 있다. 2번은 연구자 스스로를 연구 대상 현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2번 뭡니까? 2번은 어떤 연구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양적 연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자연적 상황에 대해서 질적 자료 수집해서 맥락 속에서 규정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석적 연구입니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맥락적인 연구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4번은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 일단 자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연구자의 생각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는 뭡니까? 질적 연구입니다 라고 하겠죠. 양적 연구는 구조화되고 통계적인 자료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 최소화는 질적 연구의 모습이에요.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객관성 확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양적 연구만 되는 거고요. 질적 연구는 어떻게 구성원도 사람인데 독립적일 수가 있느냐. 연구자도 구성원으로서 뭔가의 가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구자는 편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편견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나는 대상자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가 질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결국 상대방의 주관을 공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상호 주관성을 확보합시다 라고 하는 게 질적 연구의 모습이 될 거라고요. 자, 위에가 양적이고 밑에는 이런 내용은 뭡니까? 질적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이야. 그럼 5번 봐봐. 주관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돼야 돼? 바로 질적이 되는 거고, 양적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A로는 우범 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을 걸쳐 다른 인종으로 완전히 대체되더라도 높은 범죄율이 유지가 된다.
겁니다. 이거는 보니까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 지역의 환경.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해석을 통한 한 학자는 일탈행동은 다른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행위 규범을 뭐 하게 되는 것이다. 핵심이 나오죠.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일탈은 뭐 한다? 습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봅니다. 일탈은 정상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치 얘들아, 이게 좀 뭐 당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친밀한 사적 집단과의 상호작용 통해서 학습이 된다. 차별적 교제로는요, 나쁜 행동이든 또는 법을 지키는 행동이든 간에 전부 다 배워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되나요? 나쁜 행동도 나쁜 행동이 아닌 법을 지키는 행동도 전부 다 정상적인 사회화의 결과입니다. 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2번 좀 별표를 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차별적 교제론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 학생들 중에 저도 종합반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꾸 해요. 선생님, 차별적 교제론은요, 첫 번째 일탈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애가 있다, 착한 애가 있다. 얘들과 배웠다, 나쁜 애가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나쁜 애는 또 나쁜 애들한테 배웠다. 어디까지 가도 끝이 안 난다. 되게 뭔가 유치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용 자체가. 일단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론이 돼야 되거든요. 차별적 교제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요, 법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예요. 사람들마다. 만약에 법에 대한 태도가 다 같으면 전부 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건데, 법이 있는데 법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우호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비우호적인 법을 어김으로써 뭔가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럼 차별적 교제론은요, 걔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걔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자 또는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법을 어김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애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한계점이자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다시피 범죄 문화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냥 야, 우리 사회인데 나쁜 애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애들과 왜 쟤들과 어울리게 되지? 그럼 쟤는 어떻게 되지? 여기를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2번도 꼭 기억하십니다. 2번은 차별적 교제로는 범죄 집단이 있다가 전제야.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사회 구조적인 조건보다는 한 인간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다시 이야기하면 착한 애가 나쁜 애한테 뭔가 그 행위라든가 그 동기까지 내면해야 되는 상호작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지를 알아보겠다. 일탈자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차별적 교제, 낙인 둘 다 되는 선지가 될 거고요. 4번은 구성원에 대한 규범의 적용을 다르게 한다. 얘들아, 자, 바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낙인 이론에서 사회 규범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법 집행에 의해서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낙인 이론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4번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을 왜 저 사람만 나쁜 애가 되어갈까요?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만 일탈자가 되어갈까요? 라고 하는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외부인의 어떤 정체성 또는 부정적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4번은 낙인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범죄 집단과 강렬하게 자주 접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 뭐가 높은 거다? 당연한 거지만 개연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치, 우리가 뭐 똑같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개연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의 모습이겠죠. 정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차별적 교제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 한 것처럼 일탈은 뭡니까? 일탈은 정상적인 사회화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낙인 이론과 다르게 차별적 교제로는 일탈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일탈은 그냥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고요. 누가 나쁜 행동합니까? 라고 봤을 때 나쁜 애들과 어울리는 애들. 다시 이야기하면 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차별적 교제론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차별적 교제나 낙인은 전부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이 발생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낙인은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은 차별적 교제에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요.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근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는데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하게 되면 근대화론 그리고 또 뭡니까? 종속이론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갑을 보게 되면 서구적인 것은 근대적이고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은 발전한 서구사회. 그렇죠? 갑은 뭡니까? 근대화론에 대한 내용이고. 을은 근대화 경로를 따라가면 반드시 발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착취하고 발전을 이뤄냈다고 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저발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을은 종속이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공업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민주주의도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꼭 정리를 하는데요. 근대화론에서 말하는 근대화는 다 알다시피 뭡니까? 서구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선생님 서구화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서구화에는 뭐 합리주의적 가치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구화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되나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대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 공업화입니다. 공업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게 근대화론의 핵심이야,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된다. 경제적인 공업화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의 민주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개인주의 가치감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근대화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대화론에서 필수는 뭐다? 공업화다. 꼭 기억하시고요. 2번 종속이론은 사회 발전을 사회체제, 세계체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체제는 세계경제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되겠지. 그렇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하는 거죠. 이념적인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뭐냐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 되나요? 종속이론은 국내적 상황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아니고요. 다른 국가와의 연계 또는 세계 경제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그 불평등한 역학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념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맞는 선지고. 3번은 각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달리가 맞는 거야, 얘들 알겠죠? 근대화론은 저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저발전, 미발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친구들 근대화론에 따르게 되면요. 근대화론은 후진국의 모습은 뭐냐면요. 서구화를 하지 않은 모습, 전통을 버리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후진국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미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애들은 따라하지 않아서 발전하지 못한 미발전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발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 후진국 내부에 있다고 보죠. 후진국 내부에 있다. 그래서 뭐 하면 돼? 선진국의 것을 모방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발전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대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했다. 시킨 대로 했다. 너네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저발전은 따라하지 않아서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따라했는데 발전이 안 된 상태를 저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론은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저발전 원인을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돼? 종속이론이 되지. 그럼 저발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니까 야 선진국과 관계 있구나. 외부에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선진국과의 관계 또는 자본주의에 있구나 라고 보는 게 바로 종속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갑과 을 모두 경제적 발전이 근대화 요소가 된다 또는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경제적 발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공통점이 될 거고요. 1980년대 이후 경제적 발전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발전은 을의 관점에 대한 효율성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말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서구 사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발전한 많은 국가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종속이론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잖아. 선진국과의 관계에 단절하고 주체적 발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딱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문제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자 했던 건데요. 자, 가에 들어갈 거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공통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억 보니까 상호부조 성격 가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특징이 아니고 뭡니까? 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죠. 저 옆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보험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의 특징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상호부조라는 이야기는 가입한 사람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가 상호부조예요. 아시겠죠? 가입한 사람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가 상호부조고, 두 번째는 보험은 지금 아파서가 아니고 지금 다쳐서가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거니까 사전 예방적 성격 가진다. 세 번째는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뭔가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으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보험제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이거 3개 중에 뭐가 나와도 가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니어는 강제가입 원칙으로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강제가입은 어디에 특징이 돼야 돼? 사회보험만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민간보험은요. 민간보험은 강제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임의가입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어떤 기준 없이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제가입은 사회보험만 된다. 임의가입은 민간보험이다. 그래서 가에는 강제가입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이것입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민간보험하고 사회보험을 한번 보니까요. 자, 보험료의 결정은 얘는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위험의 정도입니다. 위험 정도. 근데 사회보험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차피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많이 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재산 또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별 비용 부담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능력별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 하면은 뭡니까? B가 민간보험이 될 거고 다는 협동적 연대 원리는요.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시험에 나오긴 어려운데 제가 이 말을 쓴 이유는요. 협동적 연대 원리는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 비용 부담한다가 협동적 연대 원리입니다. 즉 상호부조하고 협동적 연대 원리가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호부조는 가입한 사람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가 되는 거고 협동적 연대 원리는 뭐가 된다?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 비용 부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사회보험만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보험만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죠. 되나요? 자, 리얼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당연히 사회보험에서 나타나겠죠. 소득 재분배는 소득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니까 보험료 보험 부담 수준. 일단 사회보험은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냈지만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은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받고 싶다, 2,000만 원 받고 싶다 했을 때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게 민간보험의 모습이고, 그러면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제공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민간보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리얼도 맞는 선지가 결국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디귿, 리얼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특징은 딱 여기 한 문제 가지고만 정리를 한 거예요. 뭐 강제가입이다 또는 협동적 연대 원리다 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험만의 특징이고,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보험의 특징이고, 재산과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까? 사회보험이고,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민간보험이고, 그치? 자, 이 문제 가지고만 특징을 잘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칠판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문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개인과 사회관계를 보는 관점이다. 자, 개인과 사회관계 하는 순간 머릿속에 명목과 실제론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시문 보니까요. 개인은 경제적인 자본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 자본 등 다양한 자본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자, 앞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니까 개인은 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실제론이겠구나 생각하고 제시문을 빠르게 읽어봐야 되겠죠. 그와 같은 자원 분배 정도와 정도에 따라 얻게 된 삶의 방식, 문화적 행위, 심미안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회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뭔가 개인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13번은 사회 실제론이겠구나 하면 되겠죠. 자, 1번은 개인의식과 집단의식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자, 얘들아, 연속선상이라는 이야기는 개인의식을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집단의식이 됩니다 라고 보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에 합이 됩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1번은 명목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의식 개선을 중시한다. 사회제도의 개선이 아니고 개인의 의식 개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번 또한 명목이 되는 거고. 자, 3번은 구조화란 표현만 보고 실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보니까 개인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끊임없이 뭔가 반복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회는 점차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가지고 분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뭐다? 이 친구는 분필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가 우선되는 거니까 3번도 명목이 되겠죠. 4번은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외재적인 것에 의해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4번이 실제론이 되는 거고 정답 또한 4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사회구조는 개인들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회구조는 단순한 개인의 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자, 이 친구는 당연히 명목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 명목 문제는요, 조심할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자, 하지만 제시문 자체가 두 개 다 인정하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시문을 끝까지 보는 그런 연습만 하시면 될 거고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질문지법에서 우리가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자, 방과 후 수업 참여 현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2번하고 3번의 차이를 보니까 2번은 기타가 있는데 3번은 기타라는 어떤 응답 항목이 없죠. 이 말은 자, 3번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구나 라고 해서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뭔가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을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뭡니까? 해서 기타가 있으니까 포괄적이다. 자, 그런데 경제적 요인하고 수강료라고 하는 게 완전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경제적 요인과 수강료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배타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보게 되면 자, 3번 문항에서는 응답 항목에서는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고요. 4번에서는 자, 배타성을 갖추지 못해서 잘못된 설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기억 보니까요.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 명료한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설문문항은 명료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명료하고 명확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표현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근데 자, 시험에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예가 거의 좀 정해져 있는데 올해 기억할 거는 최근에 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죠. 야, 우리 최근에 한번 또는 조만간에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니까. 또는 주기적이다, 뭐 정기적이다, 상당히 이런 표현들은 안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정기적으로 샤워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또는 주기적으로 샤워합니까? 하루에 한 번도 정기적이겠지만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잖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은 안 좋은 표현이다. 자, 두 번째는 묻고자 하는 설문문항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합니다. 공부 몇 시간씩 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하겠지만은 그 내용의 답은 하루인지 일주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기간이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치? 기간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 하루인지 일주일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문항 자체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족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요인 이렇게 물어봤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명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항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자, 디귿입니다. 3번 질문의 문항에 대해서 일부 구성원은 응답하기가 불가능했다. 기억하죠, 우리가.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선택지가 없을 때 불가능한 거야. 그치?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자, 설문 문항의 응답지가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치? 내가 어떤 걸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7명인데 5명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머지를 더 좋아하는데 했을 때 난 어디 해야지?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불가능하다. 대신에다 배타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응답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의 문항을 보니까 3번은 기타가 빠져 있는 거니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디귿이 맞고, 리얼은 4번 질문의 선택지는 베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경제적 요인과 수강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겹치니까 베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리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5번인데 자, 15번이 제가 생각했을 때 1회 모의고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15번 문항은요, 이 문제 형식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도 있고 얼마 전에 구평에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문제 형식은 이제 어떤 형식인지 알겠는데, 자, 달라진 거는 핵심은 이제 이런 선지가 하나, 주석이 하나 붙은 거죠. 전체는 72%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일단 구평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남성, 여성이 같다면 하게 되면 그래 남성 100명, 여성 100명 놓고 그냥 단순하게 산수하는 문제였으면 이제는 이 주석이 주어지는 순간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모에 대한 비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또 여기 75%라는 이야기의 의미는요. 직전 학교 졸업생 수. 그러면 초등학교 돼야 되겠지. 근데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고 남성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생 수 중에서 중등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얼마다? 75%입니다. 돼야 되겠죠. 남성 초등학생 중에서, 여성 초등학생 중에서, 도시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농촌 중에서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그치? 분모를 정확하게 읽어내시고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보니까요. 그러면 남성 대 여성의 어떤 초등학교 졸업생 수의 비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전체가 72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전체가 72입니다. 그러면 남성은 전체에서 3만큼 차이 나고 여성은 2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비를 바꿔주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 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남성에 해당하는 3이 여성이 되는 거고 여성에 해당하는 2가 남성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비가 된다. 그래서 남성 대 여성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 그치? 졸업생 수의 비가 보니까 2대 3입니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시하고 농촌도 한번 해보자고요. 도시하고 농촌도. 자, 마찬가지로 전체는 70입니다. 그쵸? 도시는 얼만큼 차이나? 4만큼. 농촌은 12만큼. 그럼 도시 초등학교 졸업생 수 대 농촌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12대 4다. 다시 이야기하면 몇 대 몇이다? 3대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 이 문제는 거의 절반 이상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기억 선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수는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다 기준 다르니까 알 수 없다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결국 자, 일단 기억은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기억은 자, 우리가 일단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수를 A라고 마장에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성의 수는 얼마입니까? A 중에서 전체 얼마? 2대 3이니까 5분의 3만큼이 여성 초등학교 졸업생 수다. 반면에 도시지역 보니까요. 도시지역은 전체는 어차피 같을 거잖아요. 그렇지? 도시, 농촌인 남성, 여성이든지. 그러면 A 중에서 얼마입니까? 전체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전체 초등학생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60%고요. 도시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75%다. 당연히 어디가 더 크다? 자, 도시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더 많다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답이 안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다. 니은은 중등학교를 졸업한 남성의 수는 그럼 이제 니은도 한번 이제 구해보는 거죠. 자, 아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남성의 수라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졸업생 수 중에서 7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초등학생 졸업생 수가 A인데 그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5분의 2다. 그치?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중등학교 졸업한다?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75%가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농촌 지역은 전체 A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보니까 60%가 중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결국에다 우리가 이 B를 가지고 구해보니까 A는 같은 상태에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0이 나오는 거고요. 그치? 얘는 30이란 값이 나올 거고 얘는 약분하게 되면 15가 나오는 거니까 이 친구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치? 결국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졸업생 수와 입학한 학생 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입학한 학생 수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되나? 자, 니은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자, 디귿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 핵심을 한번 줄쳐놓고 하죠. 전체 초등학교 졸업자 중 여기가 이 문제의 또 핵심이에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강조했던 거는 비율 문제에서는 분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분모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지우고 해도 괜찮겠죠? 자, 지우고 디귿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남성과 여성을 비율을 한번 보는데요. 자, 만약에 그냥 남성의 초등학교 졸업생 수를 만약에 100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요.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 중에서 얼마가? 75명이 중등학교에 가게 되고요. 75 중에 60%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0.6을 곱하게 되면 45가 나옵니다. 여성의 수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 중에서 70만큼 가게 되고 얼마만큼 된다? 28만큼 가게 되죠. 70 중에 40이니까. 근데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비가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성의 수가 1.5배 많으니까 여기서 1.5배를 곱해도 좋고요. 아니면 남성의 수를 200으로 보고 여성의 수를 300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2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100일 때 45면 200일 때 얼마입니까? 200일 때는 90이 될 거고요. 100일 때 28이면 300이면 84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는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200 더하기 30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자, 디귿은 500 중에서 남성은 90입니다. 전체 500 중에서 여성은 84입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구해진 값이 20%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 500분의 100을 해야지 20%입니다. 근데 전부 다 500에서 100에 다 미달하는 거니까 이 값은 전부 다 얼마에 미달한다? 20%에 전부 다 미달하겠구나. 그래서 20% 미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디귿이 또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리얼입니다. 도시지역의 대학교 진학자 수는 농촌지역의 진학자 수의 4배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시 대 농촌의 비가 3대 1입니다를 찾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시도 100이고 농촌도 100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구해진 값에서 도시를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 중에서 76이고 이 중에서 50이야. 이 말은 76에서 50이 되는 거니까 결국 100 중에서 38만큼이 뭐한다? 대학교에 진학한다. 여성은 100 중에서 60이고 60 중에서 40이 될 거니까 얼마다? 100 중에서 24만큼 대학교에 진학한다. 근데 여성의 수가 그쵸? 자, 도시의 수가 농촌의 수의 3배가 되는 거니까 농촌이 100이면 도시는 얼마다? 여기서 곱하기 3을 하자. 그럼 곱하기 3을 해보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114가 나올 거고 114는 24에 곱하기 4를 해봐야 96이 되는 거니까 4배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리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은 정답이 5번이 되는 건데 이 문제 자체가 충분히 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구평처럼 너무나 쉽게 100이다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최근에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전체 비율을 줄 테니까 분모의 비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나서 분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체를 이렇게 아까처럼 A라고 둔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B만큼 구하고 여기에서 계산만 간단하게 식만 적어내게 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5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한 번 정도 꼭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구평을 보고 만든 문제니까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번 풀고 넘어갔는데 그렇죠? 또 16번 자료 분석 문제가 또 나왔죠. 자, 우리가 자료 분석 문제는 모든 회차에 3문제씩 배열을 좀 했습니다. 3문제씩 배열을 했고 뭐 어려운지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근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했으니까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인데요. 16번은 변화율에 대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5번이 비율이었고 그러면 제가 비율보다는 변화율이 항상 문제가 좀 더 어렵거든요. 자, 일단 16번 문제를 보니까요. 전체 가구의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연습해보면 자, 2013년도에 전체 가구 수가 이만큼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하죠. 이만큼. 그쵸?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14년도는 여기에서 얼마 증가합니까? 0.3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가 14년도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0.3이 이만큼이면 더 많아진 상태에서 0.3만큼 감소하게 되면 여기 변화폭보다 어떻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15년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만큼 되겠죠. 여기가 15년도가 됐다. 그치? 자, 또 보니까 16년도는 이제 여기보다는 그치? 여기나 여기보다는 덜 작은 상태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16년도가 여기에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가구의 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1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정답이 정확하게 다 안 보이게 되면 옳지 않은 거라도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부터라도. 자, 1번 보니까요. 전체 가구수의 변화폭은 14년이 15년보다 크다. 여기 나왔네요, 얘들아. 14년도의 변화폭 이만큼, 15년도 이만큼 변화폭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1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자, 2번은 마지막에 좀 보기로 할게요. 3번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독거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이 14년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차피 지금 3번하고 5번 또 2번이 푸는 방법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하나의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이 방법을 꼭 명심을 하고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 1인 가구 중에서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을 보는데 14, 15 비교하래. 그렇죠. 14, 15. 그러면 14년도는 절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어요. 제가 14년도에 이 값이 뭐 20%든 또는 1%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값은 A다.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15년도로 오는 사이에 분모 분자의 증가율만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14에서 15로 올 때 보니까 1인 가구도 3.1, 독거 노인도 얼마? 3.1이야. 그럼 우리가 표시할 때 그래 1인 가구는 3.1% 증가했고 독거 노인도 보니까 3.1% 증가했네. 증가율이 같네. 그러면 이 값은 어떻다? 변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겠죠. 높다가 아니고 같다가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 전체 가구 수는 15년이 13년에 비해서 많다 그랬는데 자, 보니까 전체 가구 수는 어떻습니까? 자, 전체 가구 수는 자, 13, 14, 15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13년도에 더 증가를 하고 15년도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 꼴이잖아. 그럼 15년도가 어떻다? 13년보다는 더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율의 크기가 여기가 자, 여기가 앞에가 음수, 뒤에가 양수가 나오더라도 얘가 무조건 더 많아요. 항상. 그래서 동일한 변화율이 반복될 때는 자, 가운데 있는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보다 항상 그 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도 답이 안 되고요. 5번도 자, 3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푸는데요. 자, 5번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남자 독거 노인 가면 또 그쵸 1인 가구 중에서 남자 독거 노인 가구를 찾아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4에서 15를 비교를 하라네. 14에서 15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독거 노인 가구 증가율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독거 노인 누구야? 남자지. 그치? 남자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이 빠져있는데요. 비율이 되든 변화율이 되든 간에 항상 전체에 해당하는 어떤 상대적인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부분 값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치? 그러면 여자가 4.2고 전체가 3.5면 남자 독거 노인 가구 증가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5보다는 작아야지 얘가 사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보니까 얘가 다 큰 상태면 남자는 어떻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남자는 전부 다 여기에서 전부 다 얘보다 다 작은 값에 있어야 될 거라고. 자, 그러면 14, 15년도 비교를 해보니까요. 독거 노인은 지금 얼마 증가합니까? 자, 1인 가구는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14년도 얼마인지 모르겠다. 1인 가구는 증가한다. 3.1% 증가한다. 그런데 남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1%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렇죠? 얘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3.1% 미만이 돼야 된다. 결국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에 비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2번인데요. 자, 2번은 이 말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낮다가 되는 거니까 다 구해야 된다. 너무 싫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얘도 13년도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게 되면 뭔가 자, 눈치가 있으면 어디가 뭔가 규칙이 뭔가 있다라는 걸 좀 찾아질 겁니다. 뭐냐면요. 2번을 보게 되면 독거 노인 중에서요. 남자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13년도부터 해가지고 16년도까지 전부 다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13년도 이 값이 A가 됩니다. A가 되는데요. 14년도에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요. 독거 노인이 증가를 하는 것보다 남자는 어떻다? 덜 증가를 하게 돼요. 그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가 사이에 있는데 여자가 전체보다 더 높은 변화율을 가지니까 남자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13에서 14로 갈 때 분모 증가율보다 분자 증가율이 더 낮다고요. 그러면 이 값은 이 값보다 어떻다? 더 작아지는 거고요. 자, 14에서 15로 보니까 또 어때요? 얘도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하고 분자는 덜 증가해요. 16년도 어때요? 분모 더 증가하고 분자 덜 증가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값은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독거노인 중에서 남자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으로 가면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란 말이 있지만은 결국에 독거노인의 가구 증가율, 분모 증가율보다 분자 증가율이 낮은 상태니까 결국 이 친구분의 이 친구를 한 값은 어떻다?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16번도 만만치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좀만 지우고요. 다음 제시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점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니까 사회 전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할,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인재가 충분히 몰리지 않는 역할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에서 우월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 집단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나 외환딜러가 소방관이나 교사보다 사회를 위해 몇 배나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는 결국 펀드 매니저나 외환딜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얘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결국 비판이 되는 관점은 뭡니까? 기능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문제 자체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1번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과 성취 동기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다. 즉 희소 가치가 다르게 분배되어 있으니까 개인들은 뭘 자극하게 되고 성취 동기가 자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경쟁이 발생하는 거고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라고 하는 게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불평등 현상과 성취 동기는 부의 관계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정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은 사회는 이미 지배의 도구가 되어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2번은 갈등론에 대한 내용이죠.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갈등론에 대한 선지가 될 거고요. 자, 3번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능력을 가진 개인을 그렇지 않은 개인들로부터 가려내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희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4번은 소득의 부모 계층과 그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부모 계층이 높으면 자녀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뭡니까? 얘는 당연히 갈등론이 돼야 되겠죠. 기능에 따르게 되면 개인의 성공은 부모의 위치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5번입니다. 희소가치 분배는 사회 일부 세력, 일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지배 집단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갈등론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야,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모의고사 6회 중에서요. 인구에 대한 이야기는 딱 이 한 문제만 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8번은 한 번만 딱 그려보시면 돼요. 딱 한 번만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인구의 어떤 출생률과 사망률에 따른 자연 증감 또는 자연 증감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크게 이 단계는 4단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자,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어떤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망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출생률이라고 보게 되면요. 자, 출생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출생률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출생률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번만 말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산업사회 이전의 단계고요. 우리가 이런 단계를 전통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는 전근대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낳고 많이 죽죠. 그래서 우리가 다산다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요. 아직까지 많이 낳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다산이 되고요. 하지만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노란색이 사망률이 되는 거고요. 사망률이 되는 거고, 자, 빨간색이 출생률이다라고 적어 드리겠고요. 자, 다산이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거니까 다산 감사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사망률은 낮은 상태인데 뭐가 감소합니까? 출생률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산이고요. 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죠? 자, 마지막 4단계는 둘 다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산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 전통사회 또는 전근대사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2단계에 해당하는 게 근대산업사회 초기, 그치? 초기 산업사회. 되죠? 여기가 자, 후기 산업사회, 고도 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시험에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2단계는요. 사망률이 떨어지는 단계고 3단계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단계라는 거 명심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2단계보다 3단계가 당연히 인구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한 이 부분이 바로 인구의 자연 증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출생률이 더 높은 단계니까. 하지만 이 2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계 하게 되면 2단계입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2단계는 인구 증가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인구 증가율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회에서 갑자기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모습이니까 인구 증가율은 여기가 가장 높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당연히 2단계는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의학의 발달이 가장 기본이겠죠.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단계니까 당연히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가족 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딱 한 번만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는데 자, 1번 자, A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카메라 이 말은 인구가 이렇게 막 증가를 하다가 이제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겠죠. 여기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같이 낮은 상태 되는 거니까 이 단계가 뭡니까? 인구 증가가 정체됩니다라는 단계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어디가 돼야 돼? 고도 산업사회가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은 B는 다산다사입니다. 나와있죠. 다산다사는 전통사회입니다. 인구 증가 거의 없겠죠. 출생률도 높지만은 그만큼 뭐도 높으니까 사망률도 높으니까. 자, 3번은 초기 산업사회에 비해서 A사회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초기 산업사회가 인구 증가율은 가장 높으니까 애시당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입니다. 니은보다 기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율 고도 산업사회는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분모의 크기가 덜 증가하고 거의 증가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노인층의 비율이 높은 건 어디가 돼야 된다? 고도 산업사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5번에 위생시설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입니다. 그러면 위생시설 개선, 의학의 발달은 당연히 사망률이 떨어지는 2단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사회와 관계없이 여기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산다사하게 되면 뭐 전통사회, 그쵸? 여기는 고도산업사회는 소산소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예, 아니요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에 대한 태도, 물어보지 않는 하나의 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기억 보니까 A가 자문화 중심주의다. B가 상대주의라고 하게 되면 자기 문화를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문화를 적용하고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가 어디에 특징이 돼야 돼?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B가 상대주의면 C는 사대주의가 되는 건데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얘가 되는 거니까 가 질문에 적합하다. 기억 맞네요. 니어는 B가 상대주의고 C가 사대주의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까는 오직 뭐만 됩니까? 상대주의만 된다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치? 일단 사대주의도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결국 획일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 상대주의만 된다. 자, 그래서 B가 문화 상대주의고 C가 사대주의면 A는 자문화 중심주의고 그래서 상대주의만 얘가 되는 다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니은도 맞겠네. 디귿은 나가 서로 다른 경험을 토대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존중합니까? 서로 다른 경험을 존중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은 뭡니까? 태도는 바로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C가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의 단계. 문화가 다양한 이유가 고유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발전의 단계 때문에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까는 바로 어디의 특징이 됩니까? 절대주의의 특징이다. 이 말은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공통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치? 이 말은 최소한 두 개가 두 개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리얼에 가가 변동에 대한 낮은 대응력을 갖게 합니까?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뒤에 국제적 고립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여기도 기억합니다.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을 갖게 한다라는 내용도 이 말만 나와도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나가 다른 사회 선진 문물 수용에 유리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얘는 사대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빠져있는 게 바로 뭐다? 상대주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문화 이해 태도는 뒤에서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해놓은 거 있죠. 절대주의다 라고 하는 거. 그럽니다. 절대주의라는 이야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적는 자, 이 내용들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는 문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 대상이 아닌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 우열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공통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문화 진화론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주의는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발전의 단계에 의해서 단계로 서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화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문화라고 하는 게 고유의 가치에 대한 존중보다는 발전된 정도에 따라서 문화를 구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 발전의 단계가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한 것처럼 발전의 단계 차이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화론은 가장 발전된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다양성은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문화는 획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주의적 태도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혹시나 지금도 쌤 사대주의니까 뭔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거 다양해지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화는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절대주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화의 상대성을 또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주의만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아마 시간을 조금 많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애시당초 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A, B, C가 나오게 되면 빨리 우리는요. A, B, C가 도대체 어떤 계층인지 찾는 게 우선 돼야 되겠죠. 자, 여기는 A, B, C 나와 있고 여기도 A, B, C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니까
세대 간 수직 이동을 한 결과,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 세대 간 수직 이동을 한 결과란 이야기는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야? 결국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자, A 계층은 세대 간 상승 이동만 경험했다. 경험한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모라고 나오게 되면요. 부모 계층의 기준이면 상승 이동만 가능한 계층이다. 또는 하강 이동만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주겠죠. 하지만 이것만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자, 여기에서 우리가 ABC를 찾을 때 생각할 계층은 자녀를 기준으로 뭔가 ABC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구나. 근데 봐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상이야. 그쵸? 중이고 하하야. 기준이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계층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치? 뭐만 경험하게 돼? 수직 이동을 경험했으면 세대 간 상승 이동만 경험한 거는 상층이고요. 자, 이 계층은 뭐만 경험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이 수직 이동은. 이 계층은 뭐만 경험한다? 하강 이동만 경험한다. 되지? 그러면 보니까 A 계층은 상승 이동만 경험했습니다라고 보는 거니까 A가 뭐가 된다? 상이구나. 반면에 B 계층은 하강 이동만 경험했습니다라고 보는 거니까 B는 뭐가 된다? 하층이구나.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상중하를 찾아냈으니까 ABC가 뭔지 찾았으니까 배운 대로 또는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저하고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표를 그릴 때 항상 위에를 부모, 밑에 자녀라고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막 그쵸, 이런 식으로 막 그리지 말고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나중에 계산 실수도 좀 덜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위가 되면 항상 대각선 위가 상승이고 아래가 하강이니까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A는 자, 한 대로 상이고요. B는 하층이고 C는 중입니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부모 세대 계층에서 B는 7분의 3입니다. 이 말은 전체 10 중에서 3만큼이 B계층입니다. 그럼 B가 얼마다? 여기가 되겠죠. 30이다. 자, 밑에 보게 되면 B 더하기 C분의 A가 8분의 2입니다. 이 말은 2대 8이니까 전체는 10분의 2입니다. 20입니다. 그럼 여기는 50이 되겠죠. 여기가 100이 될 거고요. 자, 이제 가를 보는데요. 부모 계층 대비 불일치 비율인데 우리는 항상 불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치가 중요하죠. 일치가 대각선이 될 거니까. 그럼 A는 상층이니까요. 20 중에 85가 불일치한다. 이 말은 20 중에 15가 일치한다.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B계층은 하층인데요. 30 중에 40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30 중에 60이 일치한다. 3, 6, 18이 될 거고. 자, 50 중에 60이 불일치다. 40이 일치다. 여기가 2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 가지고 그려냈고요. 밑에 보니까 자녀 중층 중에서 부모 계층과 일치하는 비율은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자녀 중은 여기가 되는데요. 이 비율하고 불일치하는 거, 그치?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 더한 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면 얼마다? 20이다. 핵심은 여기가 40을 찾아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가 40이다. 자, 다음에 자녀 중층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는 자녀 중층 중에서는요. 얘가 하강 이동이고 얘가 상승 이동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보니까 얘가 3배 많다. 그러면 3A고 A가 되는 건데 4A가 20이 될 거니까 여기가 15겠네요. 그렇죠? 15. 그럼 여기는 당연히 5가 돼야 되겠죠. 좀 지우고요.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녀 상층 중에서 여기겠죠. 자녀 상층 중에서 부모와 일치하는 비율은 20%입니다. 자녀 상층 중에서 부모 일치하는 비율 3인데 얘가 얼마다? 2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얘가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면 되겠죠. 20이 내려오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15입니다. 여기가 45입니다. 그럼 다 구해졌네요.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20이니까 25가 되겠네요. 여기가 5가 될 거고 여기가 7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림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보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 얘들아, 불일치하는 비율이니까 구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여기는 45분의 상층 같은 경우, 자, 45가 아니죠. 자, 15분의 12가 불일치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40분의 20이 불일치하는 거고 얘는 45분의 27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층이 가장 낮은 게 아니고 어디가 가장 낮아요? 중층이 가장 낮다. 1번 안 되겠네. 2번입니다. 자, 한번 줄 서볼까요? 세대간 이동한 사람 중, 세대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 중, 그럼 얘가 분모인 거잖아. 지금 얘가 분모인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세대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각선은, 얘들아, 대각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잖아. 그럼 100에서 뺀 얘하고 얘가 이동한 사람인데, 얘들아,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얘보다 더 많지,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무조건 많아요. 그럼 이동한 사람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된다? 당연히 가반수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50% 넘어간다? 2번이 안 되겠지. 자, 3번은 세대간 상승 이동한 상층 자녀야, 얘들아. 세대간 상승 이동을 찾는 게 아니고 세대간 상승 이동한 상층 자녀는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럼 12분의 세대간 하강 이동한, 그렇죠? 뭐 자꾸 날아다니네요. 자, 세대간 하강 이동한 하층, 중층 자녀 여기겠죠. 12분의 얼마? 15니까 이 값은 어떻다? 1보다 더 크다. 정답은 3번이겠네. 4번.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일단 부모가 더 안정적이죠. 중층인 비율이 더 높으니까 개방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부모가 하층이었던 자녀 중에서 상승 이동한 거 얼마입니까? 하층이었다 상승 이동했다 여기겠네요. 12가 되겠죠. 자, 다음에 부모가 상층이었던 사람 중에서 하강 이동했다. 여기 17이 돼야 되겠네요. 12가 17보다 많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WK 모의고사 1회를 한번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자, 계속 뭐 2회, 3회 빠르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2회 문제를 푸시고 또 저하고 해설 강의 보면서 부족한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